안녕하십니까. 너무나도 어색한. 음, 오, 안녕하세요. 시작해주시면 그렇군요,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입가에 아주 미소가 걸리는 말씀을 해주시는군요. 저번 설명이, 감사합니다. 네, 소리 잘 들리실까요? 소리? 목소리가 잘 들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약속은 중요하니까 시간이 되었으므로 바로 시작할 겁니다, 보호자님들. 오늘 제가 준비한 보나페티에서 제가 준비한 세미나의 주제는 반려견 친구들의 짖는 행동에 대한 이모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모저모에 대해서 왜 짖지? 짖는 게 문제인가? 문제라면 어떻게 고쳐야 되지? 혹은 내가 지금까지 하던 것들이 왜 안 될까? 뭐 대충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늘 그렇듯 제 소개를 간략하게 좀 드리자면 저는 바른샘 반려견 유치원에서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구준회 트레이너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쭉 반려견 트레이너는 2016년부터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유치원 쪽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군요. 다행입니다. 유치원 쪽에서 일을 하고 제가 제일 관심을 두는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부분은 행동 수정 쪽이기 때문에 좀 그쪽으로 좀 딥하게 파고드는 사람이구나 정도로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몇 분 남기시니까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 하면서 할 수 있겠군요. 네, 오늘 컨텐츠 아주 간단합니다. 왜 짖어? 왜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예요. 왜 짖는지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아셔야 될 거고 원인에 따라서 내 아이가 지금 이 행동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지까지 생각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성공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을지를 저희가 미리미리 생각을 하고 예방을 해야 되고 혹시 하고 있다면 그걸 이제 멈춰야 될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는지까지 이야기하고 나서야 이렇게 해보실까요? 라고 제가 가이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서 이해도가 높아지시길 제가 빌면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일단은 제가 보호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제 지짐 이슈에 대한 문제점을 호소하는 보호자님들 혹은 그 이슈를 보고 있는 여러 가지 훈련사들이 이야기하는 다양한 주제들을 혹은 문장들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막 짖는 아이를 보면서 훈련사가 걔보다 보호자님 서열이 낮아서 많이 짖는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걔는 짖는 거야 걔니까 짖지 라고 또 어르신들께서 간혹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몇 분 봤네요. 그리고 제 반려견이 저를 지켜주려고 이렇게 많이 짖는 것 같아요 라고 다들 생각하시는 부분들 제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저한테 그런 말 하시는 거 알고 있고 또 아이들 이제 짖을 때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니야 라고 말을 해줄 수 있어야 걔들이 더 이상 짖지 않는다. 서열에 대한 문제랑 같이 이제 연결해서 이야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도 진짜 많이 하시는데 아니 얘가 진짜 헛짖음을 해요. 헛짖음. 아무것도 들리는 것도 없는데 그냥 짖어요. 라고 하시는 보호자님들도 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들어보신 내용 들으시죠? 근데 제가 보시면 이 반려견 친구의 표정이 어때 보이세요 지금? 다 아닌 것 같아요. 제 표정은 어떤가요? 제 표정? 약간 의심스러운 말들입니다. 간략하게만 이야기하고 그 뒤에 이제 자세한 이야기들은 제가 오늘 수업 내용을 설명하면서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것들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제가 짧게 언급을 해드리자면 서열이 낮아서 짖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서열에 대한 그냥 사고 자체를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이득이실 거고요. 그다음에 나를 지켜주려고 해요. 과연 그럴까요? 평균 인지 수준 2.5살짜리 3kg짜리 말티즈가 보호자님을 지켜준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자, 단호하게 혼내줘야 알아듣지. 이건 어떤 입장에서 보자면 맞는 말입니다만 제가 반려견들을 이해하고 교육하고 관리하는
원리에 의하면 되게 뒤틀린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아닌 것 같고요. 개니까 짖지,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개는 짖습니다. 개는 짖어요. 근데 당연한 거야까지 가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니까 짖을 수 있지만 개니까 짖어야 해까지는 조금 무리인 문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들리는데 짖는다.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들리는 소리가 없는데도 짖는 친구들이 간혹 있고요. 그쵸. 번호키 누르는 소리에 반응이 심하군요. 대부분은 반려견 친구들이 보호자님들이 실제로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짖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호자님들이 실제로 듣지 못하는 소리라고 했죠. 실제로 보호자님들보다 듣는 음역대가 더 넓어요. 반려견 친구들이. 그래서 보호자님이 아무 소리도 없는데 애가 짖어요. 어찌 보면 맞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틀린 말이죠. 자, 이제 관련해서 들어갈 건데, 자, 이 구준회란 인간이 항상 수업을 하면 꼭 이거를 아주 그냥 100번 하면 100번 다 이거를 하는데, 자, 행동. 보호자님들은 반려견 친구들의 건강 혹은 웰페어 혹은 행동에 대한 이제 지식들이 늘어나시길 바라면서 이런 수업에 오실 거고, 그때는 항상 사고를 여기에 요거를 떠올리시면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일단 행동이란 걸 정의를 하자면 내부적인 감정 혹은 외부적으로 시행하는 몇 가지 행동들 혹은 유발되는 행동들이 전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이란 건 보호자님들이 지금 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느끼는 감정도 행동이라고 말을 해도 사실 큰 무리는 없습니다. 행동의 정의상 그렇습니다. 그럼 행동이란 건 어떻게 나와, 어떻게 하게 돼? 라는 걸 봤을 때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요. 뭐 건강이란 거를 제가 왼쪽 위에다가 써놨죠, 보호자님들? 그러니까 건강이란 건 요소라기보다도 기본. 그래서 건강적인 이슈가 있다면 행동에 대한 얘기를 가는 것도 웃기는 얘기입니다. 교육 얘기를 꺼내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건강은 그 무엇보다 당연히 중요하고, 건강을 잠깐 제외를 하자면 보통 교육, 경험, 유전 이 세 가지 얘기를 제가 꼭 드려요. 보호자님들, 자, 교육이란 건 뭘까요? 당연하게도 내가 내 아이를 어떻게 학습을 시켜왔는가입니다. 어떤 트레이닝을 해왔고, 의도치 않겠지만 보호자님이 의도하신 건 아니지만 내 아이가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뭔가를 학습했는가라는 거를 이제 교육의 측면으로 바라보고요. 그다음 경험의 측면은 소위 말하는 좁은 의미에서의 사회화적 경험을 의미합니다. 사회화 민감기라고 하는 이제 뭐 짧게 잡으면 4에서 6주 정도고 길게 잡으면은 8에서 뭐 16주, 6에서 16주까지도 잡는 그 민감기 시절의 반려견 친구들이 어떤 것들을 봐왔는지, 어떤 것들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7, 8개월 더 넓게 보면 한 2살까지 반려견 친구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삶 속에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에 대한 감정이 어떠했는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유전은 타고난 기질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사실 건강이 유전에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교육, 경험, 유전 요 세 가지 측면에서 다 일정 부분 영향을 받고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 보호자님들, 자, 내 아이가 A라는 행동을 막 해요. 이걸 어떻게 하고 싶어. 그러면 조금 지각 있는 트레이너라면 원인에 대한 접근을 할 텐데 교육만 문제일 확률이 좀 드뭅니다. 보통은 교육, 경험, 유전적인 측면도 항상 연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같이 폭넓게 생각하시려는 훈련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좀 더 길게 할 거예요. 짖는 이유. 지금 아래 보면 아주 귀여운 강아지 친구들이 마구마구 짖고 있는 사진인데, 왜 짖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혹은 보호자님들이 저희 아이가 짖어요? 라고 하시면 트레이너들은 도끼 눈을 뜨고, 도끼 눈까지는 아니고요.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이 아이가 진짜 왜 짖는지, 짖는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짖는 원인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도. 제가 위에 써놨죠? 분리불안 때문에 짖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뭔가와 분리되는 순간 혹은 분리되고 있는 과정에서 불안감이 있고 그 불안감을 표출하는 도구로서 짖는 것이고요. 어떤 친구들은 약간만 흥분도가 올라가도 딱히 트리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미 트리거를 만난 뒤에도 그냥 막 짖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는 친구들도 있고, 또 두려워서 짖는 친구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까 뭐 보호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번호키 현관벨 소리에 짖어요 라고 한다면 확실하진 않지만 제가 직접 봐야 알겠지만 과한 흥분 혹은 두려움 반응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또는 자기 위로 저희 스트레스 받을 때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약간 풀리죠? 그래서 이 어떤 해소의 측면도 사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유전적, 경험적, 교육적 요인이 다 작용하고 있는 행동이고요. 하나 조금 중요시 여기셔야 할 개념은 제가 색깔을 칠해놨듯이 대화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유 없는 헛짖음은 사실은 정말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요. 피드 글을 올리긴 했는데 아이나 노인분들께 너무 짖어요. 제가 아까 여기서 유전 경험 교육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뭐 유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 보호자님하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 제가 유추를 해보자면 아가나 노인분들은 사회화 민감기 때 많이 못 봐요. 보호자님들. 그러니 사실은 일반적인 대부분의 반려견 친구들은 성인 남성 여성을 가장 익숙해 합니다. 보통은 여성이죠. 근데 이 아가나 혹은 노인 분들은 반려견 친구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그걸 봤을 때 아이가 느끼기에 불안감을 느낀다거나 공포감을 느낀다면 그 감정적인 표현으로서 짖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보호자님들께서 제 보나페티에서 했던 저번 수업을 들으셨다면 내 아이가 지금 짖는 순간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 아실 수 있었겠을 텐데 아주 아쉽군요.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대화의 수단입니다. 보호자님 아기를 보고 노인분들을 보고 짖는다.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혹은 내가 어떤 상태인 거를 말하고자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의도가 있진 않겠지만 좋습니다. 자, 짖는 행동이란 건 사실은 과거에 인간이 개가 사람을 선택해서 같이 살게 되는 과정에서 짖는 행동은 사실은 꽤 이득이었을 거예요. 사람한테. 왜일까요? 대부분 반려견 친구들은 옛날에 고대에는 반려 목적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보호자님들. 어디 반려 목적입니까? 그렇죠? 내 자식도 오늘 밥 못 먹는데? 그러니까 얘네가 쓸모가 있어야 됐어요. 실제 고대 이집트의 개 이름들 보면 빠른 놈, 바람, 쓸모없는 놈 이름이 실제로 이렇거든요. 셋째 이런 게 이름이에요. 요즘에 저희가 반려견 친구들을 보면서 이름을 정하는 거하고 사실 많이 접근이 다르죠. 그렇죠? 요는 이런 거예요. 옛날에 개는 뭔가 익숙하지 않은 걸 보고 짖는 게 미덕이었던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아주 높기도 하고요. 그러니 사실은 이 도시에서 내가 반려견을 양육하면서 너무 과한 걸 기대하는 걸 수도 있어요. 반려견 친구들한테. 개는 이미 길게는 한 3만 년 정도가량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짖는 게 미덕이었는데 어디 50, 60년밖에 안 된 견종들이 기껏해야 100년밖에 안 된 견종이 어떻게 그 본능이 사라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많은 견종이 고대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던그 견종이란 게 지금은 비공식적으로 한 800 몇십 개까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아무리 나뉘어도 결국에는 이 반려견들이 옛날에부터 강점으로 느껴왔던 혹은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특성은 계속 남아있는 거고 그중에 강력한 것이 짖는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자, 종의 특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자, 이 보호자님들 사진이 잘 보이실까 싶은데 다 아시는 견종일까요? 왼쪽부터 제가 한번 보자면 셔틀랜드 쉽독, 그다음에 잉글리시 포인터, 그다음에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그리고 말티즈, 저먼 셰퍼드,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무서운 친구, 도고 같기도 한 어쨌든 맹견이고요. 그다음에 도베르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런 친구들이 다 같은 종이라는 게 사실 충격적이긴 한데 이 종이라는 게 다를수록 사실은 브리딩 목적하에서 반려견 친구들의 어떤 행동이 미덕이었던 거고 그게 강하게 남기 때문에 이런 외형과 행동이 고착화되는 것이거든요. 좋습니다. 얼굴은 다 아시는군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행동적인 양태도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똑같은 걸 봐도 감정적인 표현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셔틀랜드 쉽독 같은 친구들은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친구들이고요. 일반적인 반려견 친구들보다 좀 많이 짖는 것 같아요.
그 오른쪽 바로 이제 앞발을 하나 들고 있는 이 포인터 친구들은 잘 짖지 않는 편이에요. 보통은 잘 안 짖습니다. 뭔가 무섭거나 할 때 잘 짖지는 않는 친구들이에요. 흥분될 때도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은 가만히 딱 멈춰서 부들부들 떠는 친구들이에요. 하운드 친구들은 좀 극과 극이에요. 거의 소리를 안 내거나 굉장히 심각하게 짖거나 등등입니다. 말티즈 친구들은 되게 많이 짖죠. 주로 이제 겁나서 짖는 친구들도 정말 많이 있고, 자기를 제어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응석바지 마냥, 어린 아이들이 떼쓰는 것 마냥 요구적으로 짖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안 짖으면 쓸모가 딱 없는 친구들이었어요. 번견 역할을 했고, 워킹 그룹으로서 되게 멋진 일들을 해야 하다 보니까 무서웠어야 돼요, 이 친구들은. 그리고 두꺼운 목소리를 갖는 개들이 짖으면, 익숙하지 않은 보호자님들은 아마 짖으면 살짝 무서우실 겁니다. 약간 오금이 저리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미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작은 친구들이 많이 짖죠. 근데 뭐 종의 특성도 있지만 보호자님들의 교육의 특성도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을 키우는 보호자님들은 약간 엄한 스타일이시고요. 말티즈 같은 작고 귀여운 친구들을 양육하시는 보호자님들은 주로 우리 애기 이런 거 많이 하시죠? 하시잖아요. 솔직히 말하세요. 그렇죠? 보호자님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종의 특성도 있지만 당연히 교육의 특성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의 특성도 굳이 넘어가지 않고 제가 언급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유전 이야기를 살짝 넘어가고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유전, 경험, 교육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회화 민감기 혹은 사회화 시기를 이야기를 안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꼭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회화 민감기라는 단어 다 들어보셨을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견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 한 6주 무렵부터 14주 혹은 12주, 넓게 잡으면 16주, 뭐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보호자님들이 접종을 마치기 전에 보통 이 사회화 민감기가 끝이 납니다. 이때는 되게 스펀지 같은 시기라서 세상이 이렇구나 라는 걸 수루루루 받아들이는 시기거든요. 근데 요 시기 때 접종하고 뭐하고 하느라 네,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2시간 내내 정말 중요합니다라고만 말하고 싶어요, 진짜로. 근데 이 시기 다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정말 중요하지만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나는 우리 반려견은 사회화 민감기 다 끝났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이놈이. 훈련소란 놈이 나와갖고 좌절하라는 거야? 절대 그런 게 아니죠. 민감기 때 내 아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뭘까를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경험이란 건 한 2번 정도 봤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개라는 동물은 한 500마리? 진짜 보수적으로 잡으면 500마리? 보통은 한 1000마리 이상 사회화 민감기 때 만나야 개라는 동물에 대해서 되게 익숙해지고 호기심을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게 된다라고 정량적으로 숫자를 말하고요. 좀 이 숫자 듣자마자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시나요? 그리고 집에 누군가 오는 경험도 사회화 민감기 때 많이 해야 됩니다. 10번 정도 있었어요. 부족해요.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런 경험들이 내 아이가 얼마나 있었는지 혹은 없었던 게 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없었던 거를 지금 어떻게 느끼나를 한번 보신다면 보통은 불안해하거나 무서워할 거예요. 이 민감기를 잘 보내면 반려견 친구들이 망했네. 망하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님들. 망하지 않았어요. 완벽한 게 사회화 민감기를 보내는 개체를 제가 단 한 마리도 보지 못했어요. 단 한 마리도. 심지어 저도 제 반려견 입양하고, 저는 이게 업이니까 이악 물고 했는데도 놓친 게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어요. 보호자님들이 많이 놓치시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저는 이게 업인데도, 그쵸? 그래서 망했네라고 하시기보다는 그 시기 때 놓쳤던 것들을 잘 보시고 행동과 지금 내 아이가 보이는 감정적인 행동과 비교를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무서워하네? 그러면 사회화적 경험의 부족 때문에 나오는 불안감 혹은 공포감 때문에 짖는 것이 원인일 확률이 아주 높겠죠? 좋습니다. 자, 민감기가 아주 중요해서
요 시기를 열심히 했다고 칠게요. 그리고 쭉 자라서 6개월에서 7개월, 빠르면 6개월, 보통 한 7, 8개월쯤이 되면 성적인 호르몬의 이 비율이 확 변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으로 치면 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이런 시기인데 이때 행동도 반려견 친구들이 확 변합니다. 행동만 변하냐 하면 감정 표현의 강도가 엄청 세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통 이때 훈련사들 많이 오세요. 저희 아이가 갑자기 짖어요? 라고 하시고 제가 이 얘기 되게 자주 하게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아니요. 이미 짖을 준비 다 끝내고 이때 터지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민감기를 충분히 잘 보내고 개춘기 쪽에 들어가면 잘 경험했고 교육적으로 잘 다듬어져 있는 것들은 아이가 더 잘 버틸 거고요. 그 외의 것들은 조금 예전에는 그냥 입 다물고 있던 거를 요즘엔 이 시기가 되면은 격하게 도망가려고 한다던가 강하게 짖는다던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개춘기 시기를 쭉 보내서 2살 정도까지 아이가 사회화 교육을 보호자님들이 꾸준히 에너지를 쏟으셨다면 굉장히 강력한 녀석들이 돼요. 심적으로 강한 녀석들이 됩니다. 저희가 왜 몸 아프지 않으려고 예방주사 놓잖아요. 그렇죠? 예방주사 같은 거예요. 정신에 대한 마음의 예방주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호자님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만약에 뭐 한 8살, 9살 이전이다 라고 하면 충분히 특정 상황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일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니 오케이 뭐 경험이 중요했구나. 그다음에 뭐 갖고 있는 유전적인 특질도 중요하구나. 여기까지 아셨겠죠? 그럼 이제 교육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보호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4가지 측면을 한번 적어봤어요. 흥분도, 좌절감, 두려움, 요구적인 목적, 이 4가지가 보통은 짖음 행동과 크게 연관이 있습니다. 이 4가지가 하나씩만 연관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2가지, 3가지씩 엮여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보통 짖음은 이 4가지 원인이 가장 크게 나오고요. 흥분도인 친구들도 정말 많고요. 좌절감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사실 두려움 문제고요. 간혹 요구성으로 짖는 친구들도 있죠. 3살 강아지 이제 와서 사회화 교육이 가능할까요? 뭐 물론입니다. 13살도 가능해요. 다만 그 보호자님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다?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공부하던 거랑 지금이랑 혹시 비교해 보시면 공부라는 게 다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반려견 친구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나이 만학도도 저희가 높게 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자면 이 흥분도, 좌절감, 두려움, 요구성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훈련사랑 만나면 이 4가지 중에 하나를 보호자님 반려견의 짖음의 원인이라고 말할 거예요. 자,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얘기로 넘어갈 거예요. 자, 보시면 이 친구가 무서워서 짖고 있는 아이 같아요. 굉장히 경계적이고 뒤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훈련사 선생님이 여지를 주지 않고 계속 당기고 있어요. 어때 보이실까요? 보호자님들? 영상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꽤나 무서워하는 아이를 목줄로 강하게 컨트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아졌어요 라고 보여주고 있네요. 선생님이. 자,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보호자님들. 이래서. 자, 제가 다른 전문가의 방법을 막 문제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 쉽지 않고 보호자님들께 좋은 인상을 드릴까라는 고민이 좀 있지만 그래도 저는 항상 합니다. 자, 왜 안 될까? 보통은 보호자님들이 반려견 친구들의 짖는 행동에 대한 피드백 혹은 교육적인 접근을 조금 뭐랄까 되게 좋은 방법을 못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도구들을 하나 모아봤어요. 맨 왼쪽 위에 보시면 도그트라 혹은 이칼라, 쇼크칼라 등등 뭐 단어가 많이 있는데 반려견 친구들한테 전기 충격을 주는
도구예요.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고 외국에서는 국내에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핏타임리시, 초크체인, 핀치 칼라, 이름이 다양한데 여러 가지 행동 교정용 도구들이에요. 훈련용 도구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도구들은 잘 사용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잘 사용하는 것마저도 전 사실 딱히 동의하기 힘듭니다. 어쨌든 이러한 류의 조금 반려견 친구들한테 극도의 통증을 주거나 안 준다고 하더라도 줄 가능성 있는 것들은 뭐랄까 반려견 친구들한테 교육적인 접근으로 바라보자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 왼쪽 아래 보시면 철판인데 굳이 철판이 아니어도 돼요. 보호자님들 혹시 훈련사들 중에 뭔가 이런 넓은 널빤지나 이런 거로 반려견 친구들 짖으면 막 밀어넣어라 이런 거 피드백 주는 훈련사들 요즘에 많이 있죠? 그렇죠? 유튜브 보니까 많이 보이던데 굉장히 확신에 차서 하시던데 이런 반려견 친구들을 큰 소리를 쾅쾅 낸다거나 구석으로 막 모는 식으로 해서 반려견 친구들한테 그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걸 가르치는 것은 사실은 별로 현명한 선택이 아니실 수 있어요. 밤에 잘 그렇군요. 좋습니다. 또 잘못된 교육 방법 중에는 당연히 손가락으로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안 돼! 이 녀석! 하면서 혼내시는 것들도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마지막 오른쪽 아래에는 너무 안아주는 거를 제가 말하고 싶어요. 우리 애기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받지만 우리 애기 온실속 화초 마냥 아빠랑 엄마랑 잘 살자. 자, 이런 것도 사실 교육적인 상황에서 보자면 내 반려견의 성장 가능성을 보호자님들이 낮추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가 트레이닝 도구 혹은 트레이닝적인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도 가장 제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과 가장 부작용이 커질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이제부터 언급을 드릴 거예요. 제 수업을 좀 듣는 보호자님들은 슬 아실 게 제가 반려견 친구도 혼내지 말라고 엄청 강조를 하거든요. 보호자님들 혼내지 말라고. 그래서 이 사진에서도 보면은 좀 혼내는 것들을 제가 좀 비판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왜 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호자님들 간혹 놓치시는 부분이에요. 내 반려견이 왜 짖지까지 생각이 잘 안 가고 짖는 행동이 문제라고 판단해서 그냥 그 행동 자체를 못하게 하시는데 에너지를 많이 쏟으시는데 그러면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게 되실 겁니다. 원인이 해소가 안 되면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명체가 계속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그 노력의 방향이 꼭 보호자님이 생각하는 뭔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빨간 글씨죠. 그렇죠?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꼭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의 관리 그리고 보호자님의 태도라는 것은 내 반려견이 만약에 뭔가를 무서워한다거나 뭔가를 보고 너무 흥분한다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런 상황 자체를 안 만드시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혼내지 않는 보호자의 태도 혹은 반려견의 원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교육과 관리를 하시는 보호자님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되게 강조드립니다. 결국에는 원인이 해소가 되어야 비로소 행동과 그 행동하고 연관된 감정까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거를 행동수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도 혼내고 싶으시면 제가 보호자님들이 어떻게 혼내면 좋을지 4가지 규칙을 갖고 와봤어요.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개가 잘못하면 그 즉시 혼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충분히 강하게 혼내셔야 돼요. 이 말인즉 안 되지 이런 거는 되지 않습니다. 신체적으로 강력하게 고통을 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번의 예외 없이 즉시 충분히 세게 때리시라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 반려견 입장에서 오는 그 고통과 불안감이 보호자님한테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느껴야 합니다. 현관문 보고 짖어요. 벨소리 택배 보고 짖어요. 그쵸? 아이들 많이 짖죠? 보통은 무서워서 짖는 겁니다. 때려요? 아니요. 때리지 말라고 제가 이 말 하는 거겠죠, 보호자님? 가능하냐라는 걸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걔가 잘못하는 즉시 충분히 강하게 한 번의 예외 없이 때리되 그 고통이 아빠, 엄마한테서 나오지 않고 천벌이 내리듯 나한테 온다. 걔 입장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처벌 방법입니다. 아실 수 있을까요? 고수들은 잘 합니다.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반려견 친구들이 상황을 오래오래 기억하는 주로 방법은 감정적인 이제 고저가 확 생길 때 벌어지고요.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될수록 그 순간의 안 좋은 경험과 기억이 그리고 그 감정과 맞물려서 악순환으로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자님들이 계속 내 아이가 무서워서 혹은 불안해서 하는 행동을 더 무섭고 더 불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은 별로 적합하진 않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혹여나도 뭐 공격성이 됐든 혹은 짖는 것이 됐든 경계적인 짖음이 됐든 그 감정을 무시하고 행동을 계속 못하게 하시면 사실은 그 반려견이 그게 전조신호일 수도 있어요. 전조신호 자체를 못하게 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아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불안하고 예측 불가능한 반려견이 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불안감이 너무 높은 아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반려견 친구는 보호자님들 저한테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이 말을. 제 아이는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왜 혼나는지 알아요. 하시는데 그거 알면 고쳐졌겠죠, 보호자님들. 그렇죠? 모릅니다, 보통은. 내가 자기가 왜 혼나는지. 제가 이거 장담 드릴 수 있는데 혹시 보호자님들 양육하시는 반려견 중에 한글을 아는 아이가 있으면 알 수 있어요, 보호자님들. 근데 있었으면 아마 제가 그 아이를 벌써 알고 있었겠죠. 유튜브 같은 거에서 방송에 많이 나와서 그래서 아마 모를 거예요. 그러니 걔 입장에서는 내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혼이 나게 되면 결국엔 그게 더 높은 불안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게 보통 언제 그 상태가 되겠어요? 바로 엄마나 아빠랑 있을 때일 거예요. 이게 당연히 빨간색 글씨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신뢰도가 무너지는 결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이들을 혼내지 마셔라. 하기도 힘들어요. 혼내기도 힘들어. 근데 어떻게든 이거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처벌의 고수가 되시면 이런 애가 됩니다. 행동을 안 하게 되면 능사가 아니에요, 보호자님들. 보호자인지 모르게라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훈련사들이 이럴 거예요. 걔가 못 보는 상황에서 짖으면은 그 풍선 팡 터트리라고. 그래서 천벌이 내린다라고 느껴야 돼요, 걔가. 그래야 효과적입니다. 짖을 때 안 돼, 안 돼, 안 돼. 3번 정도 하면 그러지 마시고 그냥 발로 뻥 차시면 바로 멈출 겁니다. 왜 그렇게 안 하세요? 그건 마음이 아프신가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안 하시는 게. 혼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처벌에 대한 것들을 제가 쭉 설명을 드리면 보호자님들이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럼 어쩌라고. 짖으면 어떡하라고. 막상 짖는데 어떻게 혼내기라도 해야지. 사람들이 뭐라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제가 그 점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지금 오늘 보호자님들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보면서 그럴 땐 이렇게 해주세요는 가능하지가 않고요. 제가 그거 하고 있으면 지금 한 분 시작하면 아마 다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수업을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왜 안 될까? 교육적인 문제가 있어요 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고요. 그러면 또 다른 교육에 실패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건데 보통 제가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자주 드려요. 욕구 혹은 기초의 부재라고 제가 써놨는데 본 적이 있으신 보호자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여기 보면 제가 아래부터 한번 읽어보죠. 생물학적 욕구, 그 위에는 정서적 욕구, 그 위는 사회적 욕구, 그 위는 비강압적인 교육 욕구, 그 위는 인지적인 욕구, 이렇게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런 욕구체계, 개의 욕구체계라는 것을 보시고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셔야 되냐면 내 반려견 친구들이 다양한 욕구가 있구나 라는 것이고요. 그 다양한 욕구는 맨 아래 생물학적 욕구부터 중요하게 더 여기고 이게 잘 채워져야 그 상위의 욕구가 그 바로 위에 있는 상위의 욕구가 건강하게 고개를 들어요 라는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생물학적 욕구는 보통 요즘 잘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다만 잠을 좀 못 채워주시는 보호자님들이 많습니다. 양질의 수면 이런 걸 좀 못 채워주시는 케이스를 제가 많이 보는데 어쨌든 생물학적 욕구는 보통은 얼추 잘 채워주신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아이들이 고개를 들어야 되는 거는 정서적인 욕구가 막 끌어올라요. 여기서 말하는 정서적 욕구라는 건
내가 가장 안전하게 느끼는 공간에서 나랑 공간을 공유해야 되는 사람들 혹은 그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그 공간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전, 사랑, 신뢰, 일관성 이런 것들이 정서적 욕구에 들어가요. 이 정서적 욕구, 쉽게 말하면 집에서 엄마, 아빠와의 관계겠죠. 이게 잘 채워지면 그제서야 반려견 친구들이 막 보호자님들이 권하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이 집 말고 밖에는 뭐가 있어? 라는 것들을 막 궁금해하기 시작해요. 사회적 욕구가 고개를 쑥 듭니다. 집에 있는 거 알겠으니까 밖에는 뭐가 있는지 알고 싶어.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 혹은 다른 개들과의 유대감, 경험, 호기심 해소 혹은 더 나아가서 놀이 같은 것들이 반려견 친구들이 막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도 그렇지만 맨날 놀기만 하면 저희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놀다 보면 당연히 인지적인 풍부화를 희망해요. 더 재미있는 거, 더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을 사람도 개도 추구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님들 잘 보시고 내가 내 반려견한테 어떤 것들을 잘 채워주고 있고 못 채워주고 있는지를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욕구라는 건 건강하게 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말인고 무슨 말인고 하니 그 아래 제가 바로 적어놨는데 너무 과하지 않게 주시라는 말이에요. 적지 않게는 당연한 말이겠지만 요즘에 대부분 반려견 친구들이 갖는 문제 행동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욕구가 너무 과하게 채워져서 문제입니다. 너무 과한 욕구의 충족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채워주시고 그 건강하게 적당량의 욕구의 충족의 기준은 뭘까요? 보호자님들? 당연히 제가 여기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알고 싶다면 훈련사들과 협업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식습관 뭐 얘기할 수 있겠죠. 하루 어떻게 지내는지 루틴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보호자님의 일관성, 아이와 지내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보호자님이 일관되게 아이랑 소통하는지, 어느 날은 술 취해갖고 아이랑 막 이상한 거 하진 않는지, 갑자기 기분 좋은 날은 아이한테 다 허용해지고 기분 안 좋은 날은 화내진 않는지 이런 것들 당연히 중요할 겁니다. 이런 건 어떤 욕구겠어요? 정서적 욕구겠죠? 자, 건강한 욕구를 잘 충족해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아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욕구라는 건 보호자님들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욕구가 잘 채워지지 않은 반려견은 무조건 그 즉시 문제가 표출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보통은 행동으로 표출될 때 보호자님들이 비로소 인지하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군요. 이거 길게 얘기하고 싶은데 아쉽군요. 여기서 너무 길게 하면 너무 삼천포로 빠질 것 같아서 이만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초에 대한 부제를 말씀을 드릴 건데 보호자님들 지금 채팅 치시는 보호자님들 다 뭐에 짖어요? 뭐 현관문 보고 짖어요? 무슨 소리 보고 짖어요? 사람 보고 짖어요? 애기 보고 다 좋습니다. 자, 결국엔 그 짖음에 대한 해소 과정에서 교육이 들어가는 게 맞을 거예요. 안 짖게 해주기 위해서 관리와 교육을 저희가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을 희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띄워놓은 것은 거리에 따른 스트레스와 행동 변화라고 제가 써놨는데 왼쪽으로 갈수록 반려견 친구들이 이성을 잘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그린존이라고 해서 시그널이 아주 안정되는 상태고 다양한 자극에 빠릿빠릿하게 잘 반응하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조금 힘들어지면 블루존에 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살짝 긴장하고 뭔가 자극을 막 인지하려는 노력들이 갑자기 막 늘어나기 시작해요. 뭔가를 들으려 하고 보려고 하고 뭔가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가 가장 교육하기 좋은 곳입니다. 그린존 혹은 블루존에서 저희가 교육할 때 가장 적합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보호자님들은 보통 옐로우존, 약간 흥분되고 긴장되고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고 보호자님의 말의 반응이 2초 이상씩 늦게 오기 시작하는 여기서부터 교육을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렌지존 혹은 레드존에서 뭔가를 희망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자, 이 스트레스라는 거는 보호자님들 필요하죠. 스트레스 없이는 생명체는 성장할 수 없고 학습을 할 수 없어요. 다만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반려견 친구들의 학습을 방해하게 되고요. 오히려 뭔가 이게 괜찮아라는 거를 학습하기보다도 역시 끔찍해, 역시 싫어라는
오히려 저희가 원치 않는 학습을 하게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리에 따른 스트레스를 보시고 내가 혹시 내 아이가 너무 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를 풀게 해주는 게 아닐까? 내 아이한테? 이 뭐 한글도 모르는 애한테? 보호자님들 이런 문제 다 풀 수 있으신가요? 모르시죠? 저희가 이런 문제를 왜 못 풀죠? 기초 수학에 대한 기초가 차근 쌓여야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듯이 반려견 친구들도 기초적인 교육이 없이는 바로 어려운 상황, 가장 어려운 나 지금 너무 불안해요, 나 지금 너무 무서워요 라고 하는 그 문제적 상황에서 학습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보호자님 생각보다 기초교육이 중요해요. 기초교육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네네. 미분방정식 문제입니다. 자, 아시겠죠? 가르치지도 않고 잘하길 기대하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강조하며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그런 거죠. 선생님, 저희 아이가 산책할 때 옆에서 잘 걸었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있지도 못하는 애한테 옆에서 걷기를 희망하신다? 아주 우스운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저희는 가만히 있는 것부터 연습을 해볼까요, 보호자님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혹은 집에서 목줄 보고 점프 안 하는 것부터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초, 욕구를 잘 챙겨주고 건강하게 챙겨주고 기초적인 접근을 충분히 하셔야 비로소 문제적인 상황에 저희가 제대로 들어갈 수 있다. 자, 학습이 가능한 곳에서 할 수 있는 난이도로 진행을 하시고 무엇보다도 교육이란 건 반려견의 속도에 맞춰서 난이도를 정하고 올려 나가셔야 될 거예요. 생각보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긍정강화 트레이너들하고 협업을 하시면 굉장히 차근차근 천천히 나아간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처음에 보호자님들이 느끼시는 감상은 야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거 하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제일 빠릅니다. 기초가 없기 때문에 느린 거예요. 기초가 잘 쌓여야 탄탄히 쌓여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교육에 대한 얘기를 적극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지만 자주 까먹으시는 것들이고 해서 제가 글씨가 안 보이실 수 있으니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걔는 수학 문제가 아니에요. 보호자님들. TV에서 본 거, 세미나에서 들은 내용 적용했는데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걔는 생명이고 보호자님하고 이 반려견이 TV에서 봤던 아이랑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식대로 되는 아이들도 아닐 뿐더러 TV에서나 책에서 보신 케이스랑 다를 확률이 너무 다른 케이스인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자주 있는 문제인데 반복이 사실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보호자님들. 선생님 이거 교육 하루에 몇 번 정도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훈련사들은 보통 가장 효과적인 횟수를 말할 때 100회에서 150회를 말씀드리거든요. 이 얘기 들으면 이제 보통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번, 20번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교육의 횟수라는 건 보호자님들 생각보다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복이 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리고 4번, 이게 사실 저희가 사람이기 때문에 힘든 것인데 일관된 교육 태도를 유지 못하시는 게 좀 문제예요. 내 인생도 마음대로 일관되게 안 되는데 걔한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당연히. 근데 제가 뻔한 얘기를 드리자면 누군가를 가르치는 건 원래 어려운 일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선생님 하면서 대단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를 지금까지 저희한테 가르침을 준 선생님들이 대단한 게 그래서인 거고. 그래서 보호자님들도 내 아이이기도 하지만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좋은 선생님이 돼야겠고 좋은 선생님의 첫 번째 규칙은 사실 일관된 태도예요. 그래서 이 일관성 잘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문가랑 협업을 하실 거면 전문가를 좀 믿으시는 게 좀 필요해요. 제가 어떤 훈련사들 보면서 이 사람의 교육 방법이 문제다라고 말하면서 전문가를 믿어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사실 좀 웃기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혐오 자격을 쓰는 사람들만 아니라면 어떤 전문가가 정상적인 전문가면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다고 해서 그 방법이 그 사람과의 그 전문가가 제시하는 접근 방법이 크게 틀리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효과가 적을까를 그 전문가랑 같이 찾아나가는 과정이 또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님들 딱 해보고 안 되네, 뭐야, 이 사람 완전 사이비네, 이런 식으로 너무 의심을 많이 가지시면 조금 힘드세요. 그래서 전문가도 조금 믿어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5가지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쵸? 지쳐서 화내는. 바디블로킹을 배우고 하셔야 돼요. TV에서 보신 다른 유명한 훈련사분들이 하는 바디블로킹 방법은, 긍정강화 트레이너들이 하는 바디블로킹 방법하고 아예 다릅니다. 원리가 다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들어갈 건데 아주 쉽습니다. 제가 제시드린 이 4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화이팅! 자, 오늘 수업 고생하셨어요. 자, 이 4가지예요. 되게 심플하죠? 어떻게 먹일 건지, 어떤 활동들로 하루를 채워줄 것인지,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 혹은 필요하다면 다른 행동 전문 수의사와 협업을 하는 것도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좋습니다. 시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이 구준혜라는 훈련사는 영양학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쵸? 당연하게도 그쵸? 저는 행동학 전문가일 뿐입니다. 그러니 시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얘기 드리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 보호자님들이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반려견 친구들이 무언가를 먹는 과정에서 어떤 지식이 보통 있냐면 행동하고 연관된 것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얘기만 할 거예요. 자, 보통은 이제라도 오셨군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얘기가 시작됐으니 지금이라도 집중하셔도 좋습니다. 네. 보통은 건강한 호르몬 순환 혹은 뇌의 건강 뭐 이런 것들 저희가 되게 강조하죠. 요즘 유튜브를 보던 뉴스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장 건강, 뇌 건강, 신체적인 건강, 뭐 호르몬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기, 내가 어떤 걸 먹는지가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사람도 그러거니와 반려견 친구들은 사실 더 크게 받습니다. 자, 보호자님들 먹이는 거 제가 5가지 아래 써놨거든요. 자, 보시죠. 자, 조단백 비율이 너무 높지 않은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 문장 딱 보고 오케이, 조단백 비율 높은 건 다 쓰레기 하자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조단백 비율이란 건 각 아이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당연하게도. 어떤 친구들은 36%, 7% 먹어도 괜찮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 20%만 넘어가도 설사 죽죽할 수 있어요. 자, 그 아이의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인데 굳이 이 문장을 제가 쓴 이유는 만약에 양육하시는 아이가 너무 충동적인 아이라거나 공격적인 이슈가 있거나 포획 본능이 너무 심해서 굉장히 산책이 힘든 친구라면 중단백 이하의 사료를 먹이시는 게 좋을 겁니다. 29%, 28% 혹은 30% 넘어가는 혹은 완전 생식 위주의 어떤 식단은 그런 이슈를 겪는 반려견 친구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이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아라기보다도 이게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그래서 혹시 내 아이가 좀 그런 아이라면 내가 지금 뭘 먹이는지 잘 보시고 혹시 너무 높아, 조단백 비율이 너무 높아 이러면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힘드시군요. 왜요? 이유를 안 쓰셨어요. 처음부터 계속 듣고 계시던 시기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힘들다고 하셨군요. 먹을 거 사실 보호자님들 요즘에 정보의 호수죠, 그렇죠? 근데 아이들마다 사실 건강적으로 다양하고 상황이 너무 사실 개박애가 심해서 뭐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보나페티에서 제가 강의를 해서가 아니고 보나페티 제가 사료 뒷면 보면서 꽤 편안한 감정을 제가 좀 느끼는 편입니다. 저는 하나 하거든요. 대체적으로 보호자님들 아이들 먹이는 사료가 보통 만든 지 오래됐거나 혹은 리콜 경력이 없거나 혹은 조금 사료 뒷면을 좀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이면 그게 정말 먹을 게 문제인 확률이 아닐 수 있어요.
보호자님들 너무 예민하게 구시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넘어가죠. 자, 동물성 단백질 원료 먹여주세요. 각 아이마다 사료의 단백질 원료가 식물성 단백질 원료를 쓰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행동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반려견 친구들한테 중요한 몇 가지 물질들이 동물성 단백질을 먹을 때 잘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호자님들, 제가 특히 행동 수정하는 보호자님들께는 동물성 단백질 원료로 만든 사료만 추천드려요, 저는.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 항산화제 진짜 3대 고민. 저도 항상 그 세 가지 고민합니다. 미래에서 오셨나요? 그 얘기 제가 할 건데 이따가. 자, 그리고 사료에 복합 탄수화물이 들어가는 게 당연히 좋아요, 보호자님들. 이거 뭐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단순 밀, 쌀보다도 뭐 귀리 이런 것들이 당연히 좋습니다. 당 스파이크가 안 올 수 있고 반려견 친구들한테, 그리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 항산화제 이 세 가지 보호자님들도 다 고민이신 것들, 이런 것들은 영양제 제가 잘 모르지만 이 세 개는 대부분 전문가가 다 추천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좋을지 시간 들여서 찾아서 먹여가면서 조금 내 아이한테 꾸준히 주시면 좋을 것들을 제가 세 가지를 적어봤고, 이 세 가지는 보통 장 건강하고 영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의 첫 번째 접근, 내 아이가 장 건강이 좋은가? 이걸 좀 보시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가고, 자, 이제 활동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오늘 정답을 알 수 없으실 겁니다. 자,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사람 거보다도 반려견 친구들이 먹는 목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고요. 인터넷 검색 좀 하시면 너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가 딱 좋다 보다도 많이 먹는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시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가 딱 좋아요 보다도 프로바이오틱스는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메가3 같은 경우는 IFOS라는 마크가 있어요, 보호자님들. 그 마크 있는 거면 보통 괜찮습니다. 그리고 항산화제는 사람 거 먹이면 바로 죽으니까 항산화제는 꼭 반려견의 목적으로 나온 거 먹이시면 좋아요. 마그네타 같은 거.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근무 중에 듣다가 이제 끝나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기에 대한 얘기는 이만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자신 없는 부분이니까 빨리 끝내죠. 자, 그 다음 이제 활동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 건데, 반려견 친구들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이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좋은 활동들을 제가 좀 적어봤어요. 클리커 트레이닝, 차분하게 하는 산책, 피트니스, 후각놀이, 혹은 단순 노즈워크 다 좋습니다. 이 5가지가 보통 제가 보호자님들께 추천드리는 너무 빨리 넘어갔죠, 그렇죠? 영양학 세미나를 들으십시오. 제가 이 5가지를 보통 보호자님들께 추천을 드려요. 다만 이거 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이 있죠. 그게 나쁘다기보다도 부작용이 클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보통 뺐다고 보시면 좋아요. 자, 보면은 클리커 트레이닝 요즘에 많이 하시죠? 그쵸? 혹은 모르시더라도 배워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려요. 반려견 친구들의 뇌를 아주 피곤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교육법이고요. 되게 수수께끼 놀이 하듯이 추론과 유추를 통해서 반려견하고 좋은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차분한 산책 당연히 중요하고, 흥분하면서 하는 산책은 오히려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피트니스. 피트니스는 반려견 친구들 건강에도 도움 되겠지만 활동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너무 흥분하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피트니스의 특성상 피트니스 트레이닝 혹은 피트니스 활동은 반려견 친구들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자극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인지적으로도 되게 도움돼요. 그래서 피트니스 추천드리고, 후각 활동에 대해서도 정말 보호자님들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코담요 같은 거 많이 하시죠, 집에서. 코담요 같은 것도 좋아요. 코담요도 좋고, 뭐, 저희 바른샘 반려견 유치원에서 인스타에 되게 후각 활동 관련된 거 정말 많이 올리거든요. 그런 것들도 보셔도 좋고, 요즘에 이런 지식들이 많이 퍼져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후각 활동 쪽에서.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면서 인사이트를 얻으셔서 내 아이한테 냄새를 맡고 뭔가를 찾고 뭔가 이 성취감을 느끼는 과정을 조금 트레이닝을 하셔도 좋으니 그 과정을 좀 루틴화해서 활동으로 하나를 만들어 주시는 게 사실 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얼마나 사실 중요하냐면요, 보호자님들. 행동 수정 트레이닝 하에서의 솔루션이기도 해요. 이게 실제로 보호자님들 얼마나 효과가 좋으면. 그래서 후각 활동은 보통 좋습니다. 지금 여기 써져 있는 5가지 활동 전부 다 사실 전문가랑 같이 협업하면서 정확한 지식을 갖고 보호자님들도 신체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니까 연습을 통해서 하시는 이 능숙도를 높이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전문가랑 같이 수업을 통해서 전문성을 늘리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다만 돈과 시간이 소모가 되시겠죠? 그래서 하나씩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저는 트레이닝의 입문으로 클리커 트레이닝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호자님들 관심 가지고 기억하고 계시다가 시간과 여유가 되실 때 하나씩 활동하시면서 내 아이의 행복을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하시길 빕니다. 자, 이런 거 다 집에 있으시잖아요, 그쵸? 뭐 니나오토슨이라는 제품들도 있고 콩이라고 하는 펫타이어 제품을 활용해서 펫플라스틱을 활용해서 만든 반려견 친구들의 본능을 잘 해소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품도 있고요. 뭐 오른쪽 아래는 스눕볼이라고 하는 거고 그 위에는 코담요네요, 그렇죠? 이러한 놀이 활동 같은 경우는 집에서 적극적으로 더 자주 해주실수록 좋은데, 중요한 건 규칙에 맞게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줄 거야, 이 시간대에 이 공간에서 할 거야, 같이 그런 것들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조금 부작용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 부작용이란 건 쉽게 말씀드리면 냄새 중독자 같은 아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희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활동에 대한 얘기는 살짝 접어두고, 장난감은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많을수록 좋진 않죠, 보호자님들? 많을수록 좋다기보다도 하나를 잘 하는 게 좋습니다. 노조크는 해주는데 밖에 나갈 때만 해준다. 별로 추천드리기 어려운 행태를 하고 계신 거예요. 노즈워크는 하루 중에 중요한 루틴이 돼야 되고요. 노즈워크가 꼭 실내에서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실내 노즈워크도 정말 좋은 활동입니다. 사실 너무 중요한 활동이에요. 다둥이라 싸움 날까봐 그건 또 관리적으로 좀 난이도가 있군요. 근데 실외 노즈워크도 정말 좋고, 실외 노즈워크를 어떻게 하는지 뭐 클래스도 있고 훈련사들이 다양하게 수업하기도 하니까 좀 찾아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후각 활동 가볍게 여기시지 않기를 빕니다. 한 5-6개 로테이션 너무 좋죠. 보호자님들 생각보다 제품 말고 다른 걸 찾아보시면 좋아요. 보호자님들 창의력이 좋으신 분들이 많길 빕니다. 뭐 막말로 아이들이 편하게 사용하는 담요나 그 수건 같은 거로 또 정말 다양하게 해줄 수 있어요. 장난감에 관심이 없는 애들은 관심이 있게 도와주시거나 관심이 없어진 이유를 제거해 주셔야 될 거예요. 실증을 잘 내는 애들은, 그러니까 보시면은 실증이 나게 제시를 해 주실 겁니다. 그냥 바닥에 맨날 그냥 뿌려 놓는다거나 먹을 거를 찾아 먹어야 될 애인데 먹을 것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을 정도로 맛없는 거를 주신다거나, 혹은 자율배식을 통해서 먹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쉽지 않죠. 너무 과도한 거예요, 보호자님들. 뀨이 보호자님 같은 경우는 본능이 규칙 없이 너무 과도하게 채워지고 있는 건 아닐까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담요를 깔아주면 수컷이 자꾸 오줌을 싸요. 이런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코담요 말고 다른 것도 좋아요, 보호자님들. 뭐 이 콩 제품도 좋고, 보호자님들 커피 많이 드시죠? 지금 제가 이거 먹고 있는 거, 이런 거 먹고 씻고 이런 거에다가 숨겨주셔도 좋아요. 여기다 사료 넣고 휴지로만 막아도 너무 좋은 활동이죠. 종이컵도 그렇죠. 자, 이제 슬 다른 걸 물어보시니까 넘어갈 거예요. 지금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기보다도 제가 정한 내용을 쭉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수업 내용과 연관된 것들만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이제 짖는 원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구체적인 교육 방법으로 넘어갈 것인데 경계성 짖음이 사실 제일 많을 거예요, 보호자님들. 두렵고 부족한 사회화 때문에 나오는 짖음일 거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건 요구적인 짖음일 거예요. 요구적인 짖음은 무언가 원하는 게 있을 때 하는 행동이에요, 당연하게도. 하지만 조금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꽤 이성적인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성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요구적인 행태를 보이는 친구들도 간혹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보호자님들 TV 보시면 마트에서 막 금쪽이들 보면 나 이거 해줘 하고 떼쓰고 안 하면 울고 화나고 이러잖아요. 그 친구들이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새끼는 뭐 맞아야 돼, 저런 놈들은 뭐 무시해줘야 돼,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구적인 짖음도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 무시에서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시다라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자, 경계적인 짖음으로 조금 초점을 이제 맞춰 나갈 건데, 자, 결국 이거거든요. 싫어, 무서워, 저리 가, 엄마 나 무서워요. 보통은 이거예요, 보호자님들. 보호자님도 지켜주는 줄 아셨나요? 절대 아닙니다. 자, 경계적인 것, 경계적인 마음, 이런 건 대체 왜 들죠? 내가 안전하지 않고 왜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끼냐 하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 불안감 혹은 두려움, 공포감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자, 이런 류의 감정들은 좋아서 짖는 것도 막 와 너무 대박이네요, 얘는 진짜 흥분할 때마다 짖는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쉽지 않습니다. 짖는 행동 자체가 너무 과한 감정적인 상태일 확률이 꽤 있어요. 꼭 다 그렇진 않지만요. 견종에 따라서 살아온 과정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다만 보통은 가장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적인 반려견은 하루 중에 입에서 소리를 잘 안 냅니다. 보세요. 그건 아셔야 돼요. 하루 중에 2에서 3% 정도만 시간을 투자합니다. 입에서 소리를 내는 시간이. 그래서 너무 많이 짖으면 문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안 좋은, 소위 말하는 안 좋은 감정들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짖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맞아요. 대부분 스트레스이기 때문이에요. 좋든 안 좋든 개 입장에선 혹은 반려견의 몸에서 느끼는 바는 똑같이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도한 두려움, 공포감 혹은 너무 신남 다 사실 좋은 과정은 아니에요. 보호자님들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해야겠어요, 결국엔? 만약에 무서워서 짖는다라고 하면 괜찮아, 별거 아니야 라는 거를 결과로서 저희는 가르쳐 주는데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지금 사진을 보면 저희 유치원 선생님들이 차가 슝슝 지나갈 때마다 간식을 주는 모습이에요. 귀가시 잠시 짖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네, 가장 멋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와 진짜 큰일 나신 것 같아요, 이건 아니에요. 보호자님들 잘 보시고 보호자님이 문제 상황이라고 느끼시면 사실 그게 문제 상황입니다. 뭐 훈련사 입장에서는 다르게 말할 수 있겠지만요. 자, 괜찮다라는 사실을 무서워하는 친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필요하고, 어떻게 하냐면 제가 강조드리지만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보호자님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극 다음에 칭찬과 보상을 주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지금 준비한 사진에서 왼쪽부터 보시자면 이 차량을 무서워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차가 나타났을 때 걔가 무서워 라고 느끼고 있는데, 이때 저희가 간식을 주는 거예요. 차가 나타났을 때 그걸 인지하는 동시에 저희가 간식을 주는 거예요, 이 반려견 친구한테. 반복되다 보면 차가 오면 간식이 나올 거야 라는 거를 예측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측이 계속 들어맞다 보면 그 상황을 신뢰하게 될 겁니다. 신경이 안정될 거예요. 예전에는 차를 보면 첫 번째로 떠올리던 게 무서워, 두려워에서 차라는 차라는 시각적인 자극과 청각적인 자극을 딱 보자마자, 인지하자마자 간식, 내가 좋아하는 거 나올 거야, 이런 거를 떠올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저희가 감정이 바뀌고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조금 더 딥하게 말하자면 사실 부정확한 표현이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보호자님들. 자극 다음에 칭찬과 보상을 주시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에서 보호자님들 뭐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니, 무서워서 내 애가 짖을 때 간식 주면 애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보호자님 아이가 무서워서 짖는 아이다 라면 그때 간식을 준다고 해서 절대 그 짖음이 심해지지 않아요. 절대로 심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심해지면 그 친구는 개가 아니고 새로운 동물이에요. 새로운 생명체. 혹은 보호자님들 바로 노벨상 타실 수 있습니다. 그 아이로. 그래서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 원인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무서워서 짖을 때 무서워서 짖는다고 해서 이 무서운 감정을 느낄 때 좋은 거를 주면 그 무서운 감정이 커져야 더 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가 없겠죠? 무서워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무서워하는 감정이 낮아질 거예요. 그러면 무서운 감정 때문에 나오는 감정 표현으로서의 짖는 행동도 점점 소거될 겁니다. 그래서 강조드립니다. 스트레스 행동 때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군요. 스트레스 행동이 나오기 전에 사실 보상을 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선을 찾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강도, 지속 시간, 거리 아주 천천히 올리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예시에서 제가 이 사진 속의 예시에서는 만약에 이 반려견 친구가 무서워 정도를 느끼는 선이면 뭐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무서운 걸 떠나서 간식도 못 먹을 정도야. 나 미쳐버릴 것 같아. 당장 도망가고 싶어. 하고 있는 상황은 이성을 유지할 수 없는 선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면 괜찮네. 이제 더 나아가 볼까? 라는 거는 좀 천천히 강도, 지속시간, 거리 등을 기계적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면서 좀 난이도를 아주 천천히 올리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짖었던 아이가 저랑 같이 밖에 나가서 음식 테이크아웃 할 때 제가 보이는 곳에 묶어놓는데 그럴 때 짖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짖는 원인을 봐야겠지만 아마 불안감 그리고 요구적인 목적일 거예요. 당연히 교육하셔야겠죠? 교육하세요. 혹은 그런 상황 자체를 안 만드시는 게 당연히 좋을 겁니다. 보호자님들 이럴 때 뭘 가르치셔야 되냐면 멀어질 수 있는 게 괜찮아라는 걸 가르쳐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음식 테이크아웃이 문제가 아니고 보호자님들 끼위 보호자님 아이를 묶어놓고 1m 정도 멀어졌을 때 아이가 이성을 잘 유지하는지 이런 것부터 보셔야 되는 거예요. 2m는 어때요? 3m는? 이것도 안 되는데 테이크아웃 할 때 아이가 안 짖길 바라시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분리불안일 수도 있어요. 봐야 알 겁니다, 제가. 어쨌든 여기에서도 똑같죠? 보호자님이 아마 원인을 정확하게 발견하신다면 감정적인 보상을 주실 건데 그 난이도는 아이가 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강도와 지속시간과 거리를 천천히 올리셔야 된다라는 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예시를 제가 쭉 들어볼게요. 그 상황 외엔 전혀 안 짖어요. 그럼 제가 그 상황을 사실 직접 봐야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불안할 확률이 높아요, 보호자님들. 불안할 확률. 어쨌든 자, 초인종 짖는 친구들 많이 있죠. 아까 위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자, 제가 솔루션을 드려요, 보호자님들. 참 좋죠? 절대 못 따라 하실 겁니다. 자, 보통 트레이너라는 사람들이 초인종 이슈로 교육하면 이거 해요. 자, 초인종 크기를 작은 곳에서 시작해서 반려견한테 들려줄 거예요. 자, 내 아이가 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선이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초인종 소리 100, 원래 소음이 100이면 20 정도, 30 정도를, 30을 들려줬더니 아이가 귀가 막 두리번 하면서 잔짖으면 막 이러기 시작해, 보호자님들. 이러면 조금 너무 셀지도 몰라요. 20 정도로 내렸더니 귀만 조금 움직이고 보호자님들의 말에 잘 집중하고 한다 하면 20, 30 그 언저리에서 교육을 시작하셔야 돼요. 자, 이제 시작해. 그러면 초인종 소리가 나면 간식을 주시면 됩니다. 초인종 소리가 나면 간식을 주시면 돼요. 아주 쉽죠? 보호자님들? 자,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실패를 할까요? 보호자님들? 2번 단계가 많이 실패하는데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보호자님들.
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안 하셔서 그래요. 강도, 그러니까 소음의 크기, 혹은 집에서 안방에서부터 들어가야 될 교육을 항상 소리 나자마자 뛰쳐가는 거실에서부터 교육을 하신다거나 이런 건 너무 반려견 입장에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버틸 수 있는 선을 지키면서 소음을 노출시키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내가 그럼 집에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그리고 훈련사가 가면 현실적인 선을 같이 찾아 나가요. 어떻게든 찾아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 과정이 막상 들으시면 이렇게 하면 되네 하는 것들일 겁니다. 어쨌든 자, 초인종 소리가 나면 간식을 주시면 되는데 그 다음 단계는 초인종 소리가 나면 특정 장소로 보내고 올라가면 간식을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나면 하우스 하고 들어가면 옳지 보상 이런 거예요. 자, 3번을 충분히 반복하면 나중에는 초인종 소리가 나도 제가 하우스라는 신호를 안 줘도 반려견이 하우스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들어가면 간식 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초인종 소리, 장소 여러 가지 일반화 과정을 들어가면서 실제 상황에서도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이 들어갑니다. 이제 예시 영상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자, 이 실제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아요. 잠시만요. 자, 보시면 자, 짖는 아이도 있죠.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살짝 해야 되는데 자, 소음 들리고 보상이에요. 소음 들리고 보상. 소음 들리고 보상. D 보상. D 바로 주죠, 선생님들이. 자, 소음이 멈추면 보상도 멈추고 또 소리 나면 또 보상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들어가요. 소음은 무조건 애가 버틸 수 있는 선이어야 돼요. 잔짖음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도 이 애가 반려견이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엎드려 자세를 유지하고 옳지? 라고 하면서 간식을 주는 소리를 바로바로 빠딱빠딱 인식만 하면 잔짖음 나오는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다만 짖는 게 점점 심해지고 먹을 것보다도 초인종 소리에 집중을 하기 시작한다. 자세가 깨진다. 이러면 사실은 너무 어려운 순간부터 교육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까지 쉽죠? 그렇죠? 자, 그 다음은 뭐냐? 초인종 소리가 나면 특정 장소로 가서 간식을 먹는 거예요. 자, 보시면 띵동 하면 제가 하우스 합니다. 자, 이걸 제가 엄청 반복해요, 이 친구랑. 띵동 하자마자 하우스 해서 들어가면 클릭 보상. 이걸 엄청 반복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상하게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잘 기다리네요. 자, 소리 들리고 스스로 들어가죠. 오, 천재 났어.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가 되면 그때부터는 사실 쭉쭉 일반화 단계로 들어가시면 좋아요. 이렇게 사실 교육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호자님들 집에서 교육하실 때는 문제가 초인종 소리가 났을 때 문 쪽으로 달려가는 게 문제예요. 그걸 좀 막아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막는 과정이 목줄로 챈다거나 발로 막는다거나 이런 거는 좀 뭐랄까 걔 입장에서는 되게 혐오적이에요. 그래서 먼저 뭘 강화하셔야 되겠어요? 그럼 이제 어떤 장소에 정말 잘 올라가는 아이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초인종 소리가 났을 때 애가 버틸 수 있는 선을 유지하면서 소리 들려주고 간식, 소리 들려주고 간식 하다 보면 이제 이 소리 들리면 간식 줄 거잖아 라는 걸 떠올리게 되고 그 상태가 돼서야 비로소 이 과정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소리가 났을 때 하우스 가봐 빨리. 잘했어. 이 소리 날 때 하우스 신호 줄 거야?
들어가면 얼마나 멋진 일이 벌어지는지 선생님이 엄마가 귀에 딱 찍어 않게 아주 그냥 가르쳐 줄 거야. 자, 이 과정이 충분히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군요. 내일 당장. 좋습니다. 지금 제가 아주 잘된 케이스를 지금 갖고 온 거예요, 보호자님들. 이렇게 예쁘게 안 돼요, 교육이란 게. 아마 집에서는 조금 더 힘드실 수 있고, 난이도 조절 혹은 기초 부족으로 이거보다 원활하게 안 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차에서 짓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예시들을 쭉 들으시면서 저 훈련사라는 사람이 앞에 앉아서 똑같은 얘기를 지금 2시간째 떠드는구나, 이걸 캐치를 하셔야 돼요. 자, 차에서 짓는 친구들 많이 있죠? 차에서 짓는 친구들. 차 타면은 짓고, 내릴 때 짓고, 차 타서 사람 보고, 개 보고 짓고, 많죠? 자, 특정 장소에 대한 감정 변화 교육이 첫 번째입니다. 그 뭔 얘긴고 하니,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캔넬이나 뭐 일반적인 매트나 이런 것들을 좀 교육을 미리 하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특정 장소라 함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쿠션 혹은 뭐 개가 올라갈 수 있는 곳,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말하고요. 아니, 클리커가 5만 원짜리가 있어요? 뭐? 네? 집중력이 깨졌어요. 근데 짓는 것에 대한 게 많은데 지져도 되는 때는 언제인가요? 자, 보호자님, 제가 지금 짓는 게 모두 문제고 절대 짓게 하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짓는 원인이 만약에 두려움이라면 그 두려움을 줄여주는 게 교육의 목적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보호자님이 보실 때 내 아이가 요구적으로 막 짓는 게 행복해? 얘도 행복해 보여? 나는 조금도 안 참아도 아이가 지져도 나는 괜찮아, 다 채워줄 수 있어 라고 여기신다면 문제의 상황이 아니에요. 지져도 되는 때는 걔는 언제든지 지질 수 있는 거죠. 원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차에 타는 연습을 하기 전에 먼저 플랫폼 트레이닝을 들어가셔라. 여기에 올라가는 게 너무 멋진 일이야 라는 거를 먼저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감정적인 히스토리가 충분히 쌓이면 그제서야 그걸 갖고 차에 타서 교육할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결국에는 계속 트리팅하면 간식 같은 거 주면서 조금 트레이닝적인 내용이 들어가자면 엎드려나 아이 컨택 같은 거를 통해서 더 빨리 감정적인 피드백을 들어가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보호자님들 이 과정에서 내 아이가 트리거화되어 있는 게 있으면 그걸 찾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대부분 반려견 친구들이 후진 기어 넣는 거에 터져요. 뚜둑 하면 띠띠띠 뭐 이런 소리 나잖아요. 혹은 시동 끄는 소리 이런 거 다 트리거가 돼 있습니다. 그거 소리 들으면 그냥 감정적으로 뻥 터져버려요. 끙끙끙끙 낑낑 짖고 막 그러거든요. 시동 걸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트리거가 있다면 그거를 좀 컨트롤 하셔야 돼요. 미리. 그 감정만, 그 자극만 따로 떼서 교육을 충분히 하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차라는 것은 너무 수많은 트리거와 수많은 자극들이 짧은 시간 안에 아주 덴시티 높게 반려견한테 이제 노출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트리거화 되어 있는 것들, 정말 아이가 느끼기에 어려워하는 자극들은 따로 떼서 교육을 미리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맞아요. 발작 버튼 같은 거. 긍정교육할 때 훈련소에서 샀는데 5만 원이다. 어디서 하셨나요? 업체 이름이 궁금한데 어딘지 알 것 같기도 한데 말해도 되나? 좀 불편하시면 말 안 하셔도 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궁금해서. 5만 원짜리 저도 궁금해갖고 제가 클리커 수집벽에 있어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좀 보여드릴 건데 플랫폼 트레이닝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냄새 맡는 거부터 가르치는 예시예요.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올라가 볼래? 아주 구체적인 수준으로 나눠서 행동을 하나씩 강화해 나갑니다. 처음부터 올라가는 걸 기대하시고 들어가길 기대하기보다도 스스로 걔가 접근해서 올라가고 그게 좋아 라는 거를 확신하게 만드는 과정이 되셔야 돼요. 지금 보면 이 아이가 실제로 어디에 내가 올라가는지 명확히 인지하면서 가는 게 보이시나요?
보호자님들 혹시 막 이게 낚시하듯이 먹을 거로 유인하면서 가는 행동이랑 되게 다르죠, 보호자님들? 그래서 천천히 행동을 만드셔서 이 행동을 정말 좋아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럼요. 교육은 보호자님 훈련의 정의를 한번 쳐보십시오. 훈련의 정의는 반복인 걸 아시나요? 어쨌든. 자, 이게 이제 되면 지금 요 준비한 예시에서 나오는 친구는 저희 유치원 친구인데 차 탈 때 조금 흥분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크레이트를 저희가 이 플랫폼으로 정해서 미리 교육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 소리 다 터지죠? 자, 보면 선생님이 뭐 하냐면 그냥 칭찬 보상 계속 해줘요. 괜찮아. 흥분할 필요 없어. 불안할 필요 없어. 라는 걸 결과로서 계속 학습시키는 거예요. 자, 보면은 지금 친구가 앞쪽에 소리가 나니까 계속 시각이 앞쪽으로 막 쏠려요. 귀도. 그럴 때마다 계속 보상하는 거예요. 계속. 마치 아까 그 이메일 트럭을 보고 무서워 라는 거를 느끼는 반려견처럼 예전에 이 친구는 차에서 나는 모든 소리나 이런 것들이 지금 불안한데 혹은 흥분도를 높이는 자극들인데 그게 나올 때마다 좋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 감정들을 느끼던 거에서 점점 선생님이 이럴 때마다 좋은 거 주는데? 좋은 일 벌어지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이 과정을 어느 정도 지나가면 그제서야 앉아가 됐든 엎드려가 됐든 엎드려서 기다리고 됐든을 저희가 들어봐요. 왜냐? 이게 기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 실제로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보호자님들? 차 타서? 교육이 어려운 거예요. 그쵸? 혼자 하면 하기도 힘들어. 그쵸? 혼자 하다 사고나 사고. 짱 귀엽죠? 자, 이제 또 다른 예시를 들어드릴 건데 지금은 보호자님들이 가장 많이 트레이너를 찾는 원인 중에 하나인 산책하는 과정에서 짓는 이슈를 조금 이야기할 거예요. 어려워도 해야죠. 너무 대단하시군요. 맞습니다. 사고 나겠네요. 그쵸? 혼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혼자 하는 거 비추입니다. 저는 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혼자. 저희 선생님들 항상 둘이 같이 합니다. 좁은 복도나 엘리베이터에서 아이들 많이 짖고 산책하다도 많이 짖죠. 다양한 것들 보고 짖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들에 대한 교육을 이야기하기 전에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라고 하면 트리거 스태킹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릴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과학적으로 다른 게 거의 없다고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산책하다 많이 짖어요. 좋습니다. 트리거 스태킹이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지금 준비한 예시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 빨간 선을 넘으면 반려견이 짖음이란 형태로 터지는 거예요. 뻥 하고 와 하고 자, 근데 대부분의 반려견 친구들이 트리거 하나로만 짖는 건 아니에요. 보면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만나면 흥분도가 뽕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른 개의 존재나 짖음 소리를 들으면 또 뽕 올라가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소음들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내 아이가 이 빨간 선 임계점을 넘긴 상태로 산책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약간의 자극에도 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뻥뻥뻥 계속 짖는 방식으로 터지게 돼요. 급발진해서 짖어요. 그쵸. 이런 걸 잘 보시면 좋아요. 평소에 자주 산책을 하시는지 혹은 그러니까 얘는 이런 거죠. 산책이란 게 내 아이한테 너무 대단한 일인 거예요. 하루 중에 산책밖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 산책 나가는 과정이 너무 큰 트리거화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은 사회성이 너무 부족해서 아이가 두려운 게 많아서 밖에 나가는 내내 이 트리거 스태킹 과정에 놓여 있지 않은가. 자, 트리거라는 건 보호자님도 다 아시겠지만 격발 신호입니다. 감정적 격발 신호예요. 이런 거죠. 산책 갈까? 산책 가자 이런 거. 혹은 산책 줄 꺼내오는 거. 뭐 문 열리는 소리 이런 것들이에요. 보호자님들 옷 입는 소리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을 만나면 반려견 친구들이 흥분도가 아주 올라가요.
자, 보면 제가 지금 이 도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차분히 되어 있다가 산책 갈까 하면 멍 뛰는 겁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듯 하지만 현관문 쪽으로 갈수록 또 엄청 올라가고 또 떨어지는 듯 사실 이거 떨어지지 않습니다. 보호자님들 제가 이거 잘못 그렸어요. 하나도 안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강아지 만나면 또 뻥 뛰는 거예요. 그럼 이때 침착 한계점을 넘겨서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반려견 친구들이. 심박수 올라가는 것 같아요. 딱히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실제로 제가 이 롱타임이라고 써놨죠. 그렇죠? 보호자님들. 반려견 친구들이 이렇게 임계점을 넘기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급성 스트레스 상태가 되면 이게 정상 스트레스 범위까지 내려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평균 6시간 걸립니다. 평균 6시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방문교육 같은 거 갈 때 그냥 산책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보호자님들. 산책 능사인 줄 아셨죠? 아주 그냥 산책만 해주면 되는 줄 아셨죠? 그럼 보호자님들 생각해봐요. 내 아이가 하루 중에 이런 급성 스트레스 상태가 많이 발생할 일들이 많은 삶을 산다라고 하면 내 아이는 만성 스트레스 상태인 거예요, 보호자님들. 어때요? 아주 충격이죠, 그쵸? 네, 6시간, 평균 6시간이고 더 짧은 친구들도 있고 더 오래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트리거들이 최대한 없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산책 교육은 나오는 과정을 연습하셔야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실질적인 트레이닝 과정이 어떤가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충격 그 자체 사람도 그러면 힘들죠, 당연히. 자, 과학문 트리거 깨기 보여드릴 거예요. 자, 잘 보이시길 빕니다. 자, 이 친구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산책 줄을 보면 도는 친구에 엄청 흥분하면서 짖고, 그럼 이 친구 보호자님들 아이들도 이런 행동 좀 비슷하게 하죠. 이 친구처럼 여러 바퀴 돌진 않겠지만, 그럼 이 친구들을 위해서 하는 교육이 뭐냐면 목줄을 보여주고 보상하는 거예요. 자, 이걸 저희가 트리거 깨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트리거 깨기 과정은 아니지만, 자, 뭐 하고 있죠? 보호자님들 보통 산책 가자 하면서 목줄 갖고 오죠. 아이들이 바보가 아니라 예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을 보여주고 집어넣고 보상하는 거예요. 그럼 걔 입장에선 두 가지를 배워요. 하나는 아니 저거 꺼내더니 왜 안 가? 안 가네? 목줄이란 걸 보면 꼭 내가 예상하는 대로 가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목줄을 보고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내가 훨씬 더 좋은 일이 벌어지네 라는 것도 배울 수 있어요. 여기서 선생님들이 제시하는 행동은 목줄 보고 앉아볼까요? 라는 행동이에요. 앉아라는 행동은 저희가 원치 않는 행동과 동시에 나오지 않는 행동이기도 해요. 그런가요? 제가 약 올리는 말투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목줄 흥분의 트리거를 깰 수 있고, 물론이죠. 요 영상처럼 너무 흥분하는 반려견 친구들의 저희가 원치 않는 행동은 보통은 점프하고 돌고 짖는 행동이잖아요. 그 행동 말고 다른 행동, 적합한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했으면 하는 행동, 보통은 앞에 앉는 행동, 입 다물고 앞에 앉는 행동을 할 때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줄이란 건 나오고 꼭 채워지지 않아? 라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목줄이라는 것만 뿐만 아니고 목줄 매고 바로 산책 안 나가고 집에서 돌면서 엄마랑 간식 먹고 목줄 풀고 이런 것도 사실 트리거 깨기에 좋은 예시고요. 자, 목줄을 보고 혹시 두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네스 보고 도망가는 친구들 여기도 있죠? 그쵸? 제 체감상 한 3분의 1은 있는 것 같아요. 자, 목줄 둔감화 과정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보다도 얼마나 천천히 쪼개가면서 과정을 하셔야 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보면은 지금 이 친구 목줄 들자마자 도망갔어요. 그쵸? 그럼 이 친구를 위해서 목줄이 괜찮아라는 거를 어떻게 가르칠 거냐면 목줄을 들고 보상부터 할 거예요. 괜찮아, 해야 돼 임마 하면서 그냥 싫다는 거 계속 채우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고 보상이에요. 보여주고 보상. 보여주고 보상.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아무것도 안 할 거임. 내가 너 이거 채워? 네가 정하는 선 안 넘고 계속 간식 줄 거야. 자, 이게 익숙해지면 이때도 제가 이제 플랫폼을 활용을 하죠. 이거 볼래?
안 채울 거야. 간식 줄 거야. 안 채울 거야. 안 채울 거야. 아주 천천히 다가갈 거예요. 아주 천천히. 심지어 목줄을 차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항상 양손으로 가기 때문에 한 손으로 가는 연습을 더 많이 합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조금 더 괜찮아요. 그래서 쳐다보면 보상, 쳐다보면 보상. 괜찮아. 이 안으로 안 들어갈게. 이 안으로 안 들어가. 더 다가가면 싫어. 안 들어갈게, 안 들어갈게. 지금도 조금 놀랐죠, 그렇죠? 쳐다보고 보상이에요. 쳐다보고 보상. 놀랐어. 자, 이거는 줄 채울 때 양손을 목으로 잡기 때문에 이거마저도 쪼개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대고 보상, 대고 보상. 지금 초반에는 시그널도 조금씩 깨지고 좀 손에 되게 반응이 많아지는데 점점점 줄어드는 게 보여요. 어떤 게 줄어드냐면 손 뭐야? 에서 손 다음에 간식 줄 거야 라는 걸 아이가 예상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제서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참고로 이 친구는 정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더 천천히 가셔야 돼요. 이 친구가 감정이 그렇게 나쁜 상태가 아니라서 이렇게 빨리 들어가는 겁니다. 보호자님들 반려견 친구가 만약에 이거보다 더 무서워한다면 아주 며칠씩 절대 임계점 안 넘기면서 교육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한 손으로 천천히 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그쵸, 그쵸. 자, 그래서 과응분 시 트리거를 깨는 것, 그리고 만약에 무서워한다라고 하면 감정을 바꿔주는 과정에 대해서도 저는 권유드립니다. 자, 그리고 산책 나가기 전에 플랫폼 트레이닝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거는 딱히 또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저는 추천드립니다, 보호자님들. 집에서 뭔가 하나를 만드시는 거 추천드려요. 여기 올라가, 이런 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친구는 하네스를 좀 무서워하는 친구거든요. 하네스를 플랫폼 위에서 교육하는 거예요. 눈곱 떼고, 뽀뽀해주고. 오케이. 자. 매트에서 스스로 다가오게. 잘해.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바닥에서 하는 것보다 이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반려견 친구들이 나중에는 익숙해져요. 여기에서는 내가 싫어하는 거 안 해.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 그러면 나중에는 더 잘할 겁니다. 이 위에서는. 제가 아주 잔망을 떨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보면 굉장히 되게 쪼개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버텼어? 이제 해.가 아니고 여기서 괜찮으니까 조금만 더 들어갈 거야. 여기서 괜찮으니까 아주 조금만 더 들어갈 거야.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교육하고 있어요. 이 친구 제 기억으로는 이런 식의 하네스 매기 교육을 한 달 조금 넘게 했었어요. 이 교육만 되게 오래 했었어요. 어쩌? 자, 차고 내려가도 괜찮아. 다시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주고 올라오면 줄 매고. 이런 식으로. 자, 플랫폼 활용해서 교육하시는 거. 자, 여기까지 됐다고 칠게요. 이제 저 선생님, 저 이제 아이랑 산책할 때 트리거 스태킹을 피하기 위해서 목줄을 보고 흥분도나 두려움 반응이 안 나오게 교육이 됐어요. 그럼 이제 끝난 건가요?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자, 나가는 과정에서도 트리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가는 과정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거 다음에 이거잖아. 이거 다음에 나 나갈 거야. 정신 나갈 거야.가 아니고 이거 다음에도 엄마랑 재밌는 거 할 거야. 이거 다음에도 엄마랑 즐거운 경험할 거야. 이 과정을 가르치는 거예요. 목욕 둔감화도 비슷할까요? 네. 죄송합니다. 자, 보시면 자, 줄 차고 제 신호에 맞게 출발하는 거. 문 앞에선 항상 앉아야 돼. 문 나가도 앉아야 돼. 아빠랑 같이 걸어갈 거야. 문 앞에선 앉아야 돼. 또 앉아야 돼. 나가자마자 앉아야 돼. 앉으면 또 보상. 잘하네. 자, 나가는 과정을 충분히 쪼개가면서 자, 지금 보면 이 친구가 이 문 나가자마자 그 다음 트리거를 향해서 뽕
감정이 터지는 게 보이죠? 그럼 제가 다시 백하는 거예요. 흥분했어. 다시 일로 와보세요. 다시. 더 쉽게. 앉아야 돼. 아빠 신호에 맞게 나가야 돼. 이런 식으로. 쭈쭈쭈. 또 점프했어요. 그쵸? 그냥 넘어가네요. 귀찮았나 봐요, 제가. 이런 식으로. 문 앞에서 어떤 규칙을 통해서 각 트리거들을 지나갈 것인가를 하나하나 충분히 교육하시는 게 내 반려견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가자마자 바로 걷는 게 아니에요. 또 제가 앉아서 아이 컨택하면서 교육 들어가죠. 들을 때 쉬운데 막상 할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듭니다. 근데 익숙해지면요, 보호자님들 별거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 너무 멋진 산책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뭐 트리거도 깨고 나가는 과정에서 규칙도 잘 지켰어요. 흥분도를 최대한 조절하면서 밖에 나와. 그러면 나가서 플랫폼 활용해서 천천히 걷는 연습부터 해야 됩니다. 어휴, 바람이. 자, 무슨 말인고 하니 이거 지금 저희 유치원 앞이거든요. 이 친구가 여기 앞에 나오기까지 한 달 넘게 걸렸어요. 계속 실내에서만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추 되게 안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밖에 나와서 걷는 거 하나요, 제가? 가만히 있는 거 연습하죠, 그렇죠? 그렇죠, 보호자님들? 자, 얼마나 내 아이가 풀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제가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걷는 게 어려워? 그럼 가만히나 있어봐. 이건 어때?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어? 그럼 하자. 어려워? 다시 뒤로 빼. 저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자, 매트에서 잘 아이 컨택이 되니까 이리로 와볼까? 선생님이 불렀는데 오니까 너무 멋진 일이네요. 보상. 천천히 이동이에요. 천천히 몇 발씩 선생님이랑 같이 걷는 것부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조금 걷고 아마 다시 제가 플랫폼으로 또 올라갈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잘 보호자님들 안 보이시겠지만 이 친구가 지금 반응들이 다 나와요. 소리, 귀 다 지금.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이 친구는 이성적인 산책이 아주 힘든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면 차분할 수 있는지 그걸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올라가 볼까 해서 또 매트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아주 천천히 나아가고 있어요. 자, 다 요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지금 아주 정석적인 과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트리거가 없는 소위 말하는 산책할 때 다른 사람, 개, 오토바이 없을 때 또 차분하게 나랑 규칙에 맞게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제서야 산책할 때 개를 보고 짖는 아이한테 개를 보고 괜찮다는 거를 가르쳐주는 과정을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보호자님들 교육이란 게 아주 어렵죠? 원리는 사실 별거 아닙니다만 이 친구는 아주 많이 짖는 친구였어요.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흥분 많이 하는 친구였어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검은색 반려견이 있어요. 묶여서 사는 친구인데 저희랑 연관이 없는 아이인데 엄청 짖죠? 원래 이 친구가 저 정도 개 보고 정신 나가던 친구였어요. 완전 그냥 흥분해서 뛰쳐나가던 친구입니다. 천천히 접근하고 멀어지고 이거 제가 반복하거든요. 보면 클릭 아마 제가 할 겁니다. 이게 다 되고 나서야 이제 반려견을 보고 소위 말하는 둔감화 교육을 진행을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 예시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원리를. 자, 보면은 계속 접근했다가 버틸 수 있는 선에서 더 나아가지 않고 뒤로 쭉 빠지면서 또 보상하고 하죠. 저 친구한테 제가 간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가보자. 오, 좋아.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이성적입니다. 자, 다음 세션이군요. 아주 안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난이도를 높이는 모습이에요. 자, 집중도가 아주 좋습니다. 김포라서 비행기 소리가 항상 들리고요. 자, 신났어요, 제가. 잘 돼서.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접근했다가 멀어졌다. 실질적인 물리적인 보상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감정적인 보상도 제가 계속 제공하고 있어요. 이 친구한테. 그래서 자, 보시면
뭔가를 보고 짖는 친구, 무서워서 짖는다. 개 보고 짖어요? 라고 하시면 그 개 보고 짖는 친구한테 어떻게 교육에 들어가야 될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완전 랜덤하게 아무 개나 만나서 교육을 들어가는 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과정입니다. 자, 이제 이 바벨이라는 친구예요. 이 보더콜리 친구는 이 정도 거리는 되어야 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친구예요. 그럼 그 안으로 안 들어가고 저희 트레이너 선생님인데 뭘 들어가냐면 저 친구를 볼 때 감정적인 보상과 물리적인 보상을 계속 주고 접근했다가 멀어지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혹시 바디 시그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긴장하는 게 보여요, 이 친구가. 대기하다가 멀어졌을 때 보상이에요. 지금 이 헬퍼독 친구가 있는 겁니다. 자, 선생님 봐도 보상. 선생님 잘 못 보고 앞으로 쭉 나아간다라는 걸 보고 이 선생님은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성이 깨진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앉아요. 보상. 봐도 괜찮아요? 또 선생님 보면 보상. 긴장도가 좀 있네요. 아마 또 멀어질 겁니다. 자, 멀어지는 게 중요한 게 이 상황에서 멀어질 수 있냐가 중요해, 보호자님. 지금 선생님이 목줄을 팍 채지 않았죠? 맞아요. 헬퍼독이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목줄을 채지 않았는데도 선생님 신호에 맞게 뒤로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아이가 간당간당하지만 이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멀리에 있는 헬퍼독 친구를 보고 뒤로 빠지면서 감정적인 보상과 물리적인 보상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볼 때마다 간식 주는 거 계속 더 이성을 잘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는 과정이죠. 자, 슬 가까워지는데도 선생님 잘 보니까 더 접근하는 모습이고 조금 더 넓은 공터로 나온 것 같아요. 자, 뒤로 쭉 또 빠지죠. 또 보상. 보면 선생님은 계속 물리적인 보상과 심리적인 보상. 괜찮아. 너 방금 긴장할 필요가 없었어. 별거 아니야. 라는 거를 계속 같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바벨이라는 이 친구가 과반응이 뻥 터지는 순간까지는 가지 않는 게 보이시죠? 아주 천천히 접근했다가 멀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는 교육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선생님이 아주 사실은 정말 보수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답답하긴 한데 제 입장에선 그래도 아주 너무 좋아요. 자, 이제 꽤 안정적이어서 이제 좀 접근하는 모습이에요. 조금 가까워졌더니 시선 막 꽂히는 게 보이시죠? 선생님 보기보다도 저 반려견 친구를 더 보려고 해요. 다시 멀어지고. 자, 여기까지 가까워졌어요. 그 중간에 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을까요? 쭉 가까워져서 똑같은 규칙입니다. 보고 보상하고 괜찮다는 걸 계속 물리적인 보상을 통해서도 가르쳐 줄 거지만 뒤로 쭉 빠져주는 거, 세이프 스페이스를 더 넓게 제시하는 감정적인 보상도 제공할 거예요. 굿, 좋아요. 이런 식으로 다시 접근했다가 멀어지고. 다른 반려견을 보고 짖는 친구는 이런 식으로 헬퍼독이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쵸, 헬퍼독 친구도 먹고 있죠? 이 헬퍼독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호자님들이 기초교육을 충분히 탄탄하게 하셔서 핸들링이 원활하게 되신다면 이 과정을 보호자님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혼자서 하실 때는 조금 힘드실 거예요. 거리 조절하는 개념도 힘드실 거고 보상을 주는 타이밍을 잡는 것도 되게 힘드실 거예요. 애로사항을 최대한 전문가랑 같이 줄여나가시는 과정이 아마 권장드릴 법합니다. 이 정도로 보여드릴 수 있겠군요. 자, 보시면 초인종이든 차량에 탑승해서 짖든 짖든 흥분하면서 개 보고 짖든 다 원리가 지금 동일한 거 느껴지시나요? 애가 버틸 수 있는 선에서 교육을 할 거고요. 천천히 난이도를 높여 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한다? 이거 제가 엄청 강조하는 얘기예요. 타이밍 잡기 힘들죠, 그렇죠? 자, 보통 보호자님들이 항상 이 말 하시거든요. 선생님, 얘 할 줄 아는데 안 해요. 이러시는데, 글쎄요. 못한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자, 못하는 겁니다, 보호자님들.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겠죠.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항상 내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교육하시는 점. 교육하시다 보면 아주 그냥 사람이 참을성이 부족해갖고 잘하네, 더 해봐야지 하고 그냥 쭉 나가버리는데, 그럴수록 분명히 실패할 확률이 빡빡 올라간다라는 점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그럼요.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행동에 집중하지 마세요. 자, 항상 이렇게 하세요. 저희 아이가 안 짖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몸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가 아니고요, 보호자님들. 저희 아이가 이럴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저희 선생님들의 예시에서는 뭐예요? 다른 개를 보고 안 짖었으면 좋겠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개를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걸 저희는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보호자님들. 그래서 원하는 행동을 내 아이가 얼마나 잘하게 만들어줄까에 에너지를 쏟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을 양육할 때도 똑같겠지만 반려견한테는 더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앞쪽에서 조금 더 설명드렸던 거지만 전문가랑 함께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혼자 하시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슬 결론을 낼까 하는데요. 자, 걔는 짖는 거예요, 원래. 걔는 짖지만 혼내지 마시고 원인에 맞게 적합한 교육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형견한테도 인사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대형견을 만났을 때 내 아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거를 먼저 보시면 되겠군요. 좋습니다. 제가 오늘 보나페티와의 세미나에서 준비한 내용은 이게 다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으시느라고 다들 즐거우셨기를 빌면서, 알차셨기를 빌면서 오늘 세미나 내용은 여기서 제가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거나 하시면 지금 몇 가지 질문만 제가 좀 받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즐겁게 들으셨다니 다행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질문이, 아유, 감사합니다. 재미난 강의였다니. 저도 채팅 많이 쳐주셔서 사실 되게 재밌었습니다. 산책 잘하다가, 잠시만요. 산책 잘하다가 사람한테는 원래 안 그랬는데 상대방이 이쁘다 했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가려고 하는 건 왜 그럴까요? 직접 봐야 알겠지만 당연히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갑자기 사람이 아는 척 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흥분이 뻥 터지는 걸 수도 있고, 혹은 경계 신호일 수도 있어요, 보호자님. 그러니까 짖는 거, 회피 아무것도 안 통하니까 확 화를 내려고 하는 목적일 수도 있겠죠. 이러나 저러나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별거, 이게 문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혹은 평범하게 안정적인 시그널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말 걸 때, 사람 지나갈 때마다 간식 같은 거 주시고, 혹은 일반적인 분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좋아요. 교육하고 있어서 이렇게 뭔가 말 걸지 말아주세요, 이런 거. 그래서 간식 같은 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그리고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는 또 하지 마시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따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 저희 퀴즈만 네. 아까 준비된 거 하고 준비된 거 초반에 너무 이제 댓글이 없어서
아, 그래요? 아, 그래서 한 8시 이제 반부터 쭉 올라오더니 꽤 많이 그래도 보시네요. 그러게요. 되게 원래 이런 교육 관련된 수업 다들 안 좋아하시는데 뭔가 보나페티 팬분들이셔서 그런지 대단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강아지는 짖는다. 그 간식을 네. 살이 너무 많이 들고 살이 찔까봐 네. 까지 거 이런 거 하는 거 시키는지 당연히 말씀 많이 하세요. 보호자님들 걱정 많이 하시는 부분이고 아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간식을 먹은 만큼 사료의 양을 줄인다. 근데 장기적인 접근으로 볼 때 이게 위험도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간식이라는 거는 당연히 영양적으로 좋지 않고 반려견 친구한테 주식으로 삼기에는 그렇다 보니까 보통은 사료로 사실 교육하시는 걸 추천드리죠. 그래서 사료를 잘 먹게 만드시는 게 사실은 교육 성공의 비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정도 식사 시간에 좀 양을 줄이는 당연하죠. 네. 제가 추천드리는 바는 밥 시간 같은 게 집에서 없는 겁니다. 네네. 하루 동안 뭐 저희가 아까 제가 앞에서 뭐 후각 활동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뭐 클리커 트레이닝이 됐든 산책 교육이 됐든 여러 가지 활동과 교육 상황에서 밥을 다 먹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아요. 정말. 저희 유치원도 저희 하루에 3가지 하거든요. 프로그램을. 이거 하는데 막 150g씩 먹고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런 친구들은 큰 친구들이지만 그래도 많이 먹는 거거든요. 한 끼에 거의 다 먹는 거예요. 한 끼를 거의 다 먹는 거니까. 그래서 교육이랑 활동으로 보통 다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리고 사료부터 잘 먹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네. 사료 안 먹으면 교육이 뭐가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마무리 할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들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후후. 고생하셨습니다. 짠짠짠.